프랑스 파리는 세계박람회를 6번이나 연 도시입니다. 1855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로 1867년, 1878년, 1889년, 1900년, 그리고 1937년에도 열렸습니다. 이 6번의 박람회를 보면 당시 산업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1798년부터 프랑스 산업제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였는데요. 이 박람회는 11차례 열렸고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 영국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국내 산업 박람회를 넘어 세계 산업 박람회를 열자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1851년에 런던에서 첫 번째 세계 산업 박람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뻔뻔한 영국이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세계 박람회가 성공을 거두자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4년 뒤인 1855년에 두 번째 세계 산업 박람회를 파리에서 개최합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박람회 건물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에 필적할 만한 전시장을 만들고자 했고 생강과 샹젤리제 거리 사이에 산업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시를 위해 건설하였고 1900년에 그랑팔레를 지으면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전시에는 총 2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식민지관이 눈에 띄었는데 많은 식민지 제품들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의 대규모 전시는 영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항상 경쟁 관계였고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는 오히려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파리에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건주가 프랑스 수도에 온 것은 1431년 헨리 6세의 대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와 빅토리아 여왕은 함께 예술작품을 관람하기도 했고 여왕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박람회는 산업과 농업 그리고 예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강국인 만큼 박람회는 프랑스의 예술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박람회 예술 분야에서 프랑스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많은 상을 받았는데 특히 들라크루아와 앵그르의 전시가 돋보였습니다. 이 두 예술가는 각각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죠. 두 화가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된다는 것은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작가가 마상 대결을 하고 있는 사파도 있을 만큼 언론에서 항상 라이벌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로 둘의 사이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도 박람회 전시를 위해 14점의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측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중 3점을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쿠르베는 세계박람회 바로 옆 건물에 전시회를 열고 40점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오만하다며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라크루아처럼 그의 예술성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쿠르베는 기존 예술적 관습에 도전해 종교화나 역사화를 거부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쿠르베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천사를 그리지 않냐고 하자 쿠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리겠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쿠르베는 나중에 휘슬러나 마네 등 후대 예술가들과 현대 모더니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술과 함께 이 시기는 사진도 관심받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진을 탄생시킨 나라죠. 1826년에 니엡스가 최초의 사진을 찍었고 동료인 루이 다게르가 다게레오타입을 개발하면서 초기 사진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진은 1855년 파리 박람회의 사진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직은 카메라를 다루기 어렵고 노출 시간도 오래 걸리던 시대였는데요. 전문 마인 배우를 섭외해서 이런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는 투르나숑 형제로 동생 아드리안 투르나숑이 촬영했습니다. 후에 형 펠릭스 투르나숑은 나다르란 이름으로 박람회 이후에도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풍선바구니에 탄 자신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이런 회전하는 자화상도 찍었습니다. 나다르는 초상화를 찍을 때도 관습을 깨고 자연스러운 포즈와 개성을 담아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화가이자 소설가 그리고 열기구 조종사기도 했는데요. 열기구에서 최초의 항공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묘지로 내려가 최초의 지하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던 사진 초기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산업궁전에서는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치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레옹 푸코가 고안해낸 장치인 푸코의 진자도 전시되었고요. 프레넬이 발명한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 대형 든데렌턴 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셉 루이 람보는 철망 보강 콘크리트 기술로 만든 배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실용적인 가정용 재봉틀인 미국 싱어의 재봉틀도 이때 선보였죠. 싱어의 재봉틀은 패션 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된 금속 중에는 알루미늄도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원래 분리하기 어려워서 잘 사용되지 못했지만 보크사이트로부터 얻어낼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비쌌고 은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고급 공예품이나 식기 등에 먼저 사용되었는데요. 나폴레옹 3세도 알루미늄을 좋아해서 알루미늄 식기로 식사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박람회 이후 알루미늄은 전기분해를 통한 생산 공정이 발견되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 시작해 주방용품이나 캔음료는 물론 스마트폰, 항공, 전선 등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되었습니다. 1865년에 프랑스 작가 줄 베른이 쓴 소설인 지구에서 달까지에는 우주로 가는 발사체가 나오는데요. 이 발사체의 재료가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중요한 재료가 바로 알루미늄인 것을 생각해보면 줄 베른은 무려 100년 전에 예측한 것이죠. 소설에서 줄 베른은 알루미늄은 은처럼 하얗고 금처럼 부식되지 않고 철처럼 강하고 구리처럼 녹슬지 않으며 유리처럼 가볍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막 산업 분야에 소개되기 시작한 금속의 성질과 사용법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게다가 줄 베른은 프랑스인임에도 배경을 미국으로 했고 발사 장소까지 플로리다로 동일했습니다. 로켓의 추진 방식과 귀환하는 장면까지 비슷했다고 하니 놀라운 예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달 착륙 이후 닐 암스트롱도 이 책을 언급합니다. 참고로 소설 속에 프랑스인 미셸 아르당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줄 베른이 나다르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박람회장에서는 최초의 커피 머신도 선보였는데요. 프랑스의 드 산타이스가 만든 이 기계는 증기를 이용해 시간당 1000잔의 커피를 생산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은 작동하기 좀 위험했고 매우 쓴 커피가 나왔다고 하지만 커피 머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프랑스 와인도 중요한 전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위해 프랑스 최고의 보르도 와인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요. 샤또의 품질과 가격에 따라 와인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었는데 이 분류법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총 방문객 수는 516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런던의 세계 박람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고 많은 적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박람회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세계 박람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855년 파리 박람회가 끝나고 다음 세계 박람회는 다시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프랑스 차례죠. 나폴레옹 3세는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서 프랑스 제2제국의 정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867년 파리에서 다시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고 박람회 장소로는 샹드마르스가 선택되었습니다. 샹드마르스는 현재 에펠탑이 있는 공원이죠. 당시엔 에펠탑은 아직 없었고 원래 군사훈련과 퍼레이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 연방의 날 축하 행사가 열렸고 로베스피에르의 최고 존재 축제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최초의 수소풍선을 날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었습니다. 풍선은 고네스란 마을에 떨어졌는데 겁에 질린 지역 농민들이 풍선을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하네요. 샹드마르스는 1867년부터 파리의 세계 박람회의 주요 장소가 되고 1889년 박람회를 위해 에펠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위해 샹드마르스 중앙에 거대한 타원형 건물인 옴니버스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이 건물은 490 곱하기 380m의 엄청난 크기로 26,000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2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전시장 규모도 5배 이상 커졌고 총 32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전시자가 참가했습니다. 박람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무려 1,500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자를 봤다고는 하는데요. 나폴레옹 3세는 이번에 많은 귀빈들도 초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2세,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오스만 술탄, 압둘아지즈 등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산업 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다양한 증기기관차들이 경쟁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엔진이 등장했는데 바로 가스로 구동되는 내연기관을 선보인 것입니다. 최초의 실용적인 내연기관은 1860년에 벨기 엔지니어 에티엔 르누아르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아직은 출력이 낮고 연료 소모량이 많았는데 독일의 오토 아랑겐이 이것을 개선한 대기 엔진을 출품하고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오토는 이후 사행정기관을 발명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파리 박람회에서는 최초의 동력 잠수함도 전시되었습니다. 플롱거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은 프랑스 해군에서 압축공기 엔진을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공기 탱크 때문에 잠수함치고는 크기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속도는 4노트, 대략 시속 7.2km 정도로 기동성이 좋지 않고 수중에서 조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플롱거는 1863년에 첫 항해를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예인되었고 엔진이 과열돼서 부두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실험을 하다가 파괴되고 물탱크로 사용되다가 1935년에 퇴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동력 잠수함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박람회를 구경하던 줄베르는 플롱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의 최고 작품 중 하나인 해저 이만리를 쓰게 됩니다. 박람회장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관람객들을 20m 높이의 전망대로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사이러스 필드도 대서양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필드는 미국에서 유럽까지 전신을 연결하기 위해 대서양 전신사를 설립하고 뉴펀들랜드부터 아일랜드 서해안까지 전신선을 연결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미국의 뷰캐넌 대통령이 이 라인을 사용해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피아노 회사 스타인웨이 앤 선즈도 뉴욕에서 설립되어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이 박람회에서 메달을 3개나 수상하고 이후 유럽에서 피아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파는 박람회에서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연주를 듣자 갑자기 모두가 열광적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다는 장면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화가 얀 마테이코의 이 그림도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의 분할에 반대하는 레이탄의 시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이 그림을 5만 프랑에 사갔습니다. 국가관에서는 각 나라들의 전통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이나 파빌리온을 짓고 여러 유산이나 특산품들을 전시했으며 민족 전통 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시관은 신전 모형을 세우고 유물들을 전시했는데 이집트 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감독했습니다. 마리에트는 이집트 고대 유물부를 창설하고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 건립을 지휘하기도 했죠. 이집트 섹션에는 수에즈 운하 건설의 지형과 건축 방식에 대한 모형도 전시되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이때 한창 프랑스의 주도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로 가는 항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박람회에서는 수에즈 운하의 건설을 지휘한 레셉스가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작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 공학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에 참여했는데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박람회가 끝나고 2년 뒤에 개통하는데요. 그러나 얼마 안가 운하는 영국의 통제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해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건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일본이 선보인 예술작품은 반 고흐 등 프랑스 예술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포니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파리 박람회장에는 아쿠아리움도 설치되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공 동굴에 수족관을 만들고 거기에 천장까지 물고기들이 지나다녀 독특한 풍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람들은 처음 보는 바다 생물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1850년대 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수족관 열풍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각종 해양 생물들의 발견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데다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탱크 기술과 유리 기술도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생물학자 필립 고스는 유리 수조를 대중화시켰고 아쿠아리움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도 이 아쿠아리움은 트로카데로 수족관으로 불리며 운영하다가 재건축을 통해 현재도 파리 수족관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도 박람회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 여러 편의시설들을 제공했습니다. 생강을 따라 방문객들을 전시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바토무슈라는 배도 운행했는데 이 배는 지금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발명가 앙리 지파르는 박람회장에 묶인 소속 풍선을 배치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풍선은 고정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다닐 수는 없었지만 안전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공중에서 파리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기구도 배치되었는데 이 열기구는 나다르가 조종했다고 하네요. 1867년 파리 박람회는 크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박람회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을 타도하라, 동맹을 세우자, 화합하라, 단결하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모여 평화롭게 교류하고 경쟁하는 것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도량형에 대한 국제 표준 요구가 생겨나 파리에서 국제 도량형국이 탄생합니다. 미터법과 킬로그램 사용은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지 3년밖에 안 된 1870년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납니다. 박람회장이었던 파리는 4개월 이상 포위되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먼저 선전포고한 것은 프랑스였지만 프로이센은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가 항복하고 포로가 되면서 프랑스는 제2제국이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박람회 당시 프로이센의 전시관에는 혁신적인 강철 생산 기술로 인정받은 쿠르프의 전시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강철 대포인 쿠르프포는 가장 눈길을 끌던 전시 중 하나였죠. 이 무기들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박람회 때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무기를 보고 감탄했지만 3년 뒤에 자신들을 전쟁에서 패배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계 박람회는 오스트리아 빈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파리에서 다시 한번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프랑스의 자긍심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프랑스는 이미 몇 년 전에 프로이센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냈습니다. 박람회에서 또 빚을 지게 된다면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 여파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박람회는 결국 미완성인 채로 개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성적으로 준비한 끝에 결국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샹드마르스에 본관을 지었고 센강 건너편인 샤이오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에나 다리와 철도 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샹드마르스역도 박람회에 맞춰 재건되었습니다. 박람회에는 36개국이 참가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프로이센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그림은 전시되었다고 하네요. 샹드마르스의 본관 건물 외에도 건너편 샤이오에는 트로카데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무어 양식과 네오 비잔틴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양식의 궁전으로 양쪽으로는 곡선으로 된 날개로 확장되었습니다. 궁전 안에는 4,600석 규모의 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의 매일 밤 음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박람회장 안에 만들어진 유압 펌프들은 센강에서 가져온 물을 구석구석 보내주었고 박람회장 안을 좀 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전 박람회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각 국가관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의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각 국가관들은 국가의 특성과 미적 가치를 더 살리기 위해 외관에 크게 신경을 썼고 그 건물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미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과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았고 표준화된 부품과 조립 라인 생산으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 제품들은 일부 유럽인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산업은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관에 찾아온 방문객들은 다양한 제품들에 감탄했습니다. 우수한 재봉틀을 선보였고 타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이제 손가락 움직임만으로도 글자가 종이에 인쇄되어 나타납니다. 에디슨은 축음기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되는 기계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의 한 신문은 오페라의 테너를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객 중 일부가 복화술을 하는 속임수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외국어를 가르치는 데 쓸 수 있겠다며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의 전시장을 찾아왔고 축음기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들으며 신기해했습니다. 또한 에디슨은 전화기도 선보였습니다. 에디슨은 전화기의 발명가는 아니지만 탄소 마이크를 사용한 개량된 전화기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죠.
박람회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프랑스가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기 전에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전시한 것입니다. 조각가 바르톨디가 디자인했고 금속 틀은 귀스타브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바르톨디는 조각상이 완성되기 전에 횃불을 든 팔과 머리를 완성했는데 그 머리가 파리 세계박람회에 전시된 것이죠. 이를 통해 모금을 홍보하고 내부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 관람객들은 왕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조각상은 1884년에 완성되었고 뉴욕으로 운송했습니다. 조각상은 1886년 리버티 섬에 세워졌고 현재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증기기관으로 만든 단역기 모노플레인도 전시되었습니다. 이 단역기는 프랑스의 해군 장교였던 펠릭스 듀탕플이 만들었는데 폭이 13m이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무게는 80kg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가벼운 고속순환 증기 엔진을 사용했고 프로펠러와 접이식 랜딩 기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이 중력 보조로 이루어졌고 비행이 지속되지 않아 최초의 동력 이륙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30년 뒤에 라이트 형제가 지속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행을 해냄으로써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858년 파리 박람회에서 프랑스의 발명가 오기스텐 무쇼는 놀라운 태양열 발전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수학교사였던 그는 석탄이 결국 고갈될 것이라고 믿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쇼는 물이 채워진 금속 튜브에 태양열을 집중시켜 물을 증기로 바꾸는 최초의 태양열 증기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포물선형 태양열 집열기도 개발했죠. 이 장치가 냉동장치와 연결되어 얼음을 생산해내고 인쇄기까지 구동시키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장치로 무쇼는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자 정부는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내연기관이 발달하고 석유가 공급되면서 태양열 엔진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관심을 받고 있으니 무쇼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회화 부분에서 얀 마테이코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지기스문트 종의 메달림이란 작품인데 이 종은 크라쿠프의 바벨 대성당에 있는 종으로 폴란드의 국가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한스 마카르트도 카를 5세의 엔트워프 입성을 그려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지파르의 묶인 풍선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규모가 커졌는데 최대 500m 올라가 파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 역시 크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무려 1600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박람회 이후 국제 표준 논의도 계속 이어졌고 특히 빅토르 위고는 문학적 재산 보호 기구를 이끌면서 국제 저작권법 제정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 간 우편물의 흐름도 표준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스템도 채택되었습니다. 트로카데르 궁전은 박람회 이후에도 남겨져서 1900년 박람회에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1889년에 다시 파리에서 네 번째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